자, 떠나보겠습니다. 휴가를 떠나고 싶지만 그건 나중이고.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나와 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떠나자고 하니까 우리 김지호 아나운서가 여행을 떠나보죠. 뭐 이것도 트립이라면 트립인데 투자의 여행이 즐거워야 되는데 항상 매일매일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변동하는 거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어렵고. 자, 일단은 내용들은 대충 다 나왔어요. 사실 정치에 빗댈 수 있겠죠. 사실 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저런 협상 관세 얘기도 경제가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내용이라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우리도 겪어는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뭐 당의 이제 경선을 과정을 보면서 그럴 거면서 왜 경선을 했고 뭐 단일화를 왜 했고 막 그런 해프닝을 보면서 지금의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럴 거면 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자국의 GDP의 40%를 돌파한 국가들에서 항상 경제 보복 조치를 굉장히 강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 일본도 이제 재팬 버블이 발생했던 원인 중 하나가 그 성장성이 이제 계속 방임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경제 주도권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이제 일본의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일본에서의 엔화를 다시 이제 달러로 이제 유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 경기가 결국에는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넘는 35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다는 것인데 미국이 이 사태를 이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적용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뭐 경제의 패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유일하게 놓쳤던 하나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네. 2008년도 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계속 이제 성장성을 계속 이제 갖고 있고 잠재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거두가 되면서 뭐 새로운 이제 신흥 강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리먼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중국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러니 이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계속 이렇게 커지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커져버렸네. 이제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네. 이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 제재를 가한 것이 지금 최근의 어떤 관세 전쟁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관세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뭐 미국이 지금 최근에 CIA를 통해서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첩을 뽑겠다. 우리가 스파이 지원해라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뭐 그만큼 이제 지금 신경전을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요. 뭐 그전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뭐 정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뭐 관측 위성 많이 보냈었고 이런 걸 보면은 뭐 냉전 시대 과거 우리가 이제 뭐 소련과 미국 간의 어떤 이제 그 대두가 되던 냉전 시대를 좀 방불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경제 면에서 좀 봤다라고 했을 때 관세는 일시적으로 지금 유예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0일 유예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안감은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지금 관세가 유예됐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중국 때리기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거 풀어주면은 한국 기업 또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생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다시 90일 뒤에 또 관세를 또 높여버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또 중국에 수출 못하고 미국 수출이 또 어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90일 유예를 왜 했는가를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포지션은 이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입니다. 과거에 이제 2019년도 8월에 미국이 이제 그때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였죠.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연일 올리고 이제 높은 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와중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이제 순차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너희 흑자 너무 많이 봤어. 너희 지금 미국부터 너무 많은 유출을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정을 했었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금리가 더 역전돼 버렸습니다. 미국이 지금 4%가 넘는 금리를 지금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이제 3% 초반대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관세라는 카드로 이제 불을 붙인 건 시작이지만은 정작 이 화약고가 터지는 거는 이 환율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뭐 위기감이 좀 형성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 우리나라도 쉽게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탄탄한,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을 좀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은 지금의 또 상황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예가 되면서 또 많이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뻗어 나가면서 추가적인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낮췄고 125%, 뭐 145%까지 올랐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90일 유예한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또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우리나라를 좀 따져보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협상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앞서서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먼저 낮추고 그 다음에 중국은 낮추고 그럼 우리나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쪽을 많이 낮추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협상이 나설 것이다 나타나는데 앞서서 이제 영국 말씀드렸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율 관세 할당 TR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미국에 제한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국 관련해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이제 2024년 미국에 이제 수출액 342억 달러 중에서 자동차가 26.8%를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협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좀 요구를 해온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알래스카 LNG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 뭐 조선 MRO 사업 그래서 군함 MRO 사업을 한달라고 했죠.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드로 내세워서 이런 프로젝트를 카드로 내세워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이 정도 해주니까 너네도 좀 관세를 낮춰달라 이런 협상의 여지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도 뭐 사실 그때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나오면서 3개월 유예했기 때문에 뭐 6월 6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다. 6월 중에는 그래서 이런 점들 봤을 때 좀 협상만 잘하면은 우리도 대폭 낮추고 예전에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거의 무관세였잖아요. 그때는 뭐 0.6%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낮춰서 10% 안팎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협상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표가 물론 뭐 관할하는 그 부서 장관이 가고 뭐 하긴 하지만 실제 헤더가 없기 때문에 헤더가 정해지는 7월에나 가서 본격적인 협상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90일간 중국을 향한 관세에 대해서 유예니까 대충 보면 8월쯤 되잖아요. 여름 휴가 시즌 뭐 가기 전에 일단은 상황 지켜보고 수위 조절하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에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이게 청구가 잘 안 되니까 그 상대적으로 다른 데다 청구서를 내야 되나?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청구서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시장을 또 누르는 그런 뭐 심리적인 영향도 되는 것 같고.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되는 거고. 오늘 저녁에 당장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추가로 또 오를 것이냐. 이벤트는 CPI,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측정해 볼까요? 일단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계속 이제 고정하는 전망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이제 특히나 이제 4월 CPI가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세 전쟁에 이제 막 서두가 시작되면서 뭔가 이제 또 위기감이 커진다, 뭐 수입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시장에는 먼저 선반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오를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관세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올렸던 제품 가격에 대해서 쉽게 내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5월, 6월까지 CPI가 다시 이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간에 빨리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FOMC에서도 금리 동결을 또 다시 한번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차라리 미국이 좀 금리를 좀 빨리 내려준다라면은 중국도 좀 눈치 덜 보면서 LPR 금리를 좀 낮춘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미국이 계속 이제 온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발표 당시의 지표는 사실 시장에서도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거 그냥 관세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라고 그냥 쉬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공포 지수가 너무 선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눌림목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 시장님 어떠세요? CPI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오늘 저녁 뉴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오늘 뭐 주가 지수 선물이 아시아에서 좀 하락하는 건 아마 그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CPI 지수를 뭐 예전에 상황들을 좀 계속 보면은 2025년 들어서 계속 올랐습니다. 2024년 12월에 CPI 지수가 315.49였어요. 자, 그런데 1월에는 315.61로 올랐고 그 뒤로도 최근에 4월까지 315.80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랐다라는 거고 오늘 이번에도 여전히 또 이런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 부분이 끝난 것들 이런 미중 갈등이 끝난 거는 이제 갑자기 터진 거다 보니까 그 전에 누적됐던 것들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아무래도 관세가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라 해도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할 거고 320 이상까지는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사들이는 물건들에 대한 관세가 낮아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점들이 생필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 물가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좀 올라갈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좀 주춤하면서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도 어느 정도 FOMC 금리 인하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웃라인을 잡고 매크로를 먼저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로 내려가서 어떤 먹을거리가 시장에 또 있는지 김유정 아나운서가 좀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 시점 기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특징을 요약해보면요. 제약바이오와 로봇, AI까지 차기 정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사업 관련 섹터들의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로봇 쪽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치 인맥주 엮여있는 유진 로봇부터 나우 로보틱스, 로보로봇까지 AI 백조 등 다양한 로봇 관련 정책들이 함께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테마적인 수급, 여기에 저평가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져 있는 섹터다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시장에서 불안감에 떨었던 약가이나 행정명령이 생각보다 완화적이다라고 반등하면서 미국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부터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까지 오늘 함께 상승불 상단 종목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앞으로 차기 행정부에서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래 먹거리, 신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에 오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 저희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지 수익까지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그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이제 시장의 먹을거리, 먹거리. 예. 자,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저는 일단 뭐 앞서서 소개해줬던 섹터들을 다 놓치지는 않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 뭐 한두 개 종목 정도는 다 포트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관세 유예 관련해서 이제 제조업 화면에는 종목이죠. AI 대 로봇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그렇죠. AI &죠. AI에다가 뭘 붙이는 로봇도 그렇죠. 붙이고 뭐 로봇도 제약도 붙이고 붙이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바이오도 네. 붙이고. 결국은 이제 지금 사실 제약 바이오도 지금 AI를 활용해서 지금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뭐 반도체 칩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결국은 AI로 다 기승전결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당장 이제 단기적인 어떤 촉발이나 이런 걸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결국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지금 AI가 지금 많이 발달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각이 돼야 될 섹터인데 가장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 섹터를 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보안주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보안 섹터. 중국이 이제 딥시크를 이제 굉장히 저렴하고 이제 좀 단계가 낮은 흔히 말하면 이제 좀 품종이 좀 떨어지는 반도체를 가지고 지금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단 몇 초 만에 며칠 몇백 일에 걸릴 거를 단 몇 초 만에도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반복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트래픽을 굉장히 과부하시킨다든가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SK텔레콤 사건을 보면서 뭐 해킹이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이제 유심까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누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아직 이제 적발이 안 된 기업들이나 여전히 은폐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AI주들이 계속 이제 강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AI 관련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송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보안 섹터들을 계속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매집하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됐을 때는 좀 부분 매도하고 이런 전략들을 좀 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보안이 우리 시장에서 좀 크지 못하는 우리 환경?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 내부는 보여줄 수 없어. 인테리어는 해. 이런 거랑 똑같아. 보여줘야 뭘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하지. 내부를 안 깐단 말이에요. 왜? 자료 유출, 정보 유출 될까 봐. 그러니까 스스로 가둬놓고서는 보안을 강화한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물론 또 그 할 얘기가 있겠죠. 대기업 입장에서는 보안한답시고 뭔가 또 뚫려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매번 그런 같은데 네. 자 보안 쪽이 그래도 먹을거리다라고 그래도 우리 김덕호 대표는 얘기해 주셨고 성범선 실장은 AI와 관련된 로봇, 제약, 바이오 뭐 붙이는 것들로 어떤 쪽이 좀 더? 저는 오늘 뭐 로봇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산이 AI의 이런 대전환 시대를 맞아가지고 피지컬 AI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두산 그러면 원래 로봇을 잘 하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AI 쪽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신설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두산의 이런 AI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오늘 뭐 보면은 현대모비스 이거 어제 나온 건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로봇 시장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관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에서 현대차의 부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에서도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런 것들을 현대모비스가 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부품을 만들겠다. 관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가 오늘 좀 상당히 좀 인상이 깊다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할 게 굉장히 크죠. 뭐 인도에서도 법인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뭐 31조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또 관세 부분도 어느 정도 협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이렇게 휴머노이드 하고 있고 올해 첫 공장 투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현대모비스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궤를 잘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 현대모비스를 오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대형주를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수가 멈칫하다 보니까 이제 소형 개별주들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토모큐브 이런 데도 데이터 가공인 것 같은데 12% 강세. 또 뭐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된 소형주들 중에서 언급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신규 상장돼서 잘 익숙하진 않지만 사명이 조금 어려워요. PNS 미케닉스. 야, 참 회사 이름을 왜 이렇게 주셨어요? PNS 미케닉스. 네, 신규 상장입니다. 상장되지 뭐 오래되진 업력이 길지는 않은데 여기도 이제 아마 그 AI용 AI랑 접목시킨 로봇. 뭐 요즘 웨어러블 로봇인가? 그렇죠. 이슈가 네. 크잖아요. 어제도 저희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방범 보안 군사에 이제 착용하는 보조형 그렇죠. 로봇들 네. 힘을 약간 증강시키는 이제 뭐 600만 불의 사나이하고 네. 서머즈가 탄생하는 네. 사실 이제 뭐 로봇주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웨어러블, 그러니까 뭐 이제 해외 사례로 보면 뭐 엑소스켈레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골격 로봇을 장착을 해서 뭐 이제 사람이 드는 수 있는 힘을 더 증강시키다던가 아니면 산업 현장에 쓴다던가 하는 뭐 이제 종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얼추 비슷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 하나가 또 이제 저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행을 돕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이제 계속 산업을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또 이력이 이제 LIG 넥슨하고도 이제 로봇 산업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좀 MOU를 또 체결했던 바가 또 있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 군대도 뭐 군인들이 그냥 맨몸으로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수트를 입고 뛰어다닐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당장 도입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안드로이드,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인력으로서 쓰는 것인데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직접 이걸 차용하는 웨어러블로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기계 산업으로서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 팩토리에 운용되는 많은 머신 암들처럼 이쪽을 볼 것이냐, 이 세 가지는 아니는데. 당장은 일단 실적 부분들로 봤을 때 로봇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발동할 때는 빠르게 반등을 하지만 오히려 낙폭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 로봇주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스마트 팩토리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스마트 보고요. 팩토리 쪽. 그래도 스마트 팩토리가 사실 좀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내가 로봇주에서 좀 그래도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곳을 보겠다라고 하면 로봇 부품주들을 보는 게 합당하겠죠. 뭐 RS 오토메이션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이렌시스도 뭐 한 번씩 뭐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뭐 저는 이런 어떤 구동계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산업용 로봇이나 이송용 로봇, 뭐 로봇의 개념도 포괄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술용 로봇, 의료 로봇 이쪽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절실하게,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한 1년 정도 좀 쉬면서 건강 상태 때문에 개인사를 얘기해 드리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미래에 이제 이게 이제 고령화되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어깨가 막 충돌 증후군, 뭐 이 병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구멍색이 뚫어갖고 로봇으로 수술. 그다음에 이제 담낭을 제거하느라고 배꼽에 구멍 하나 내가지고 네, 로봇 수술. 뭐 성한데가 한 군데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비로봇과 로봇의 이 비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몸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절실했어요. 너무나 그 예후라든지 뭐 이게 어떤 회복하는 기간이라든지 이게 사람이 이게 그 개복하는 이 매스되는 외과적 서전 수술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로봇의 의료 쪽이나 로봇 의료기기 이쪽은 굉장히 많이 개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로봇 의료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미 많이 쓰이고 있죠. 아까 말씀해 주신 이거 것처럼. 뭐죠? 이 강박하는 거, 네. 라식 네. 요즘도 뭐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정밀한 측정으로 네. 로봇이 깎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는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 보시면 고형 종목이 있죠. 고형, 뇌수술. 그래서 뇌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 의료 분야로 확장을 해가지고 다양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형 같은 경우는 이런 뇌수술 같은 경우도 직접 도맡아서 하고 있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뭐 꾸준하게 4년 연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영업이. 그리고 부채 비율도 16%밖에 안 되는데 유보율도 5,000%나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괜찮고 최근에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관이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좀 대량으로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저는 의료용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뭐 고형이 그래도 좀 입지가 있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번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도시기에 똑같은 종목, 유일 로보틱스, 뭐 무슨 로보틱스, 엔젤 이런 거 말고 좀 신선하게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 개별주 중에 그 얘기를 여쭤봤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엔 그런 기업들을 조금 발굴해 주셨으면 상장된 기업 중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장을 좀 덮어봤고요.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